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최초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따냈는데요. 수조 원이 들어간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전통적인 철도 강국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유럽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며 사막의 가혹한 환경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외국인 전문가의 충격 발언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다른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토프 마이어입니다. 독일 출신 철도 인프라 컨설턴트로 25년간 전통적인 철도 강국들의 시스템을 평가하고 자문해온 사람이죠. 철도에 관해서라면 저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초청장을 받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리야드 수도에 지금까지 건설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메트로 시스템을 짓고 있는데 그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라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크리스토프, 축하해요. 당신이라면 완벽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동료 안나의 축하를 받으며 자료를 검토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의 4, 5, 6호선 시공사로 한국 기업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고? 철도 역사가 겨우 5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과연 한국이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철도는 전통과 역사가 생명이라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독일, 프랑스, 일본처럼 100년 이상의 철도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최고라는 생각이 제 뼛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전 세계 철도 전문가들이 모인 사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나카 박사가 제게 다가왔죠. 마이어 박사, 들었습니까? 한국이 세계 노선을 담당한다네요. 아마 가격을 낮게 써서 따낸 계약일 겁니다. 다나카 박사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철도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의 산물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사막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아마 중국 철도의 하위 버전일 뿐이에요. 전통적인 철도 강국의 기술을 따라올 수 없죠. 우리 모두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0년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안고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도시 리야드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50도에 육박하는 열기가 저를 덮쳤죠. 이런 극한 환경에서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건설 중인 지하철 노선을 보며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한국 기술이 과연 효과적일까? 첫 회의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팀은 자국의 신칸센 기술을, 프랑스 팀은 TGV 기술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철도 역사와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 팀의 발표는 달랐어요. 그들은 리야드의 특수한 환경에 맞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모듈러 건설 공법과 AI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막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한국팀 리더 이정민 박사의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존 철도 강국 출신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검증된 적이 없는 기술 아닙니까? 제 질문에 이정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현장을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전문가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사우디 관계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철도는 사막 기후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폭등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도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에 침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일 현장에서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호텔 창문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25년간 쌓아온 제 철도 지식과 경험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담당한 4호선 건설 현장으로 향하던 그 순간까지는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국이 담당하는 4호선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이미 뜨거웠고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만이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곳은 여름이면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래 폭풍도 잦고요. 어떤 철도 시스템이 이런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옆자리에 앉은 피에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나카 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의 기후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공장 같은 시설이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팀 이정민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FSLM 공장입니다. 교량 상판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건설 현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첨단 자동차 공장 같았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콘크리트 부품을 만들고 있었고, 품질 검사는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전통적인 방식은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이 과연 안전한가요? 제 질문에 이정민 박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전통적인 방식은 사막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현장 타설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품질 편차가 크죠. 우리 방식은 품질 일관성을 보장하며 공사 기간도 30% 단축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나카 박사가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방식은 일본에서도 실험해봤지만 비용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정민 박사는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전통적 방식보다 15%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현장 투어를 계속하며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팀은 교량 상판을 설치하는 과정을 시연했어요. 거대한 장비가 미리 제작된 교량 상판을 정확히 위치시키는 모습은 마치 정밀한 시계 메커니즘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작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일주일이 걸리지만 우리 시스템으로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정민 박사의 설명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들의 얼굴에도 감탄의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25년간 전 세계 철도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효율성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한국팀의 또 다른 혁신을 보기 위해 관제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술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AI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입니다. 열차, 선로, 교량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분석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사막의 온도 변화, 모래 폭풍까지 예측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열차 운행 전 모든 설비를 점검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미리 알려주죠. 유럽과 일본에서도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철도 역사가 짧은데? 이정민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는 서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마이어 박사님, 한국은 산과 강이 많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지하철을 발전시켰습니다. 지형이 험해 터널과 교량 건설에 많은 기술적 도전이 있었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기술이 반드시 오랜 역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환경과 혁신적인 사고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감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AI 기술? 그건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로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사막에서는요. 이정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개월 후 시험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때 직접 확인하시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적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실제 운행 환경에서도 효과적일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다나카 박사와 피에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크리스토프, 한국의 기술이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철도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사우디 정부의 한국 방식의 위험성을 알려야 해요. 피에르의 말에 다나카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철도는 사막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우디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한국의 기술은 분명 혁신적이었지만 25년간 제가 믿어온 철도의 가치관과 충돌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 것들은 부정할 수 없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말에 그들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창밖의 리야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한국의 철도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오랜 믿음에 갇혀 있는 걸까? 리야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뜨거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사막의 열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듯 했어요. 오늘은 한국 기술팀과 유럽 일본 기술팀의 공식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다나카 박사와 피에르의 방문 이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들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제가 본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인정해야 할지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유럽팀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피에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1, 2호선에 적용될 유럽 철도 시스템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이죠. 특히 우리의 신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피에르의 발표는 전통과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은 다나카 박사의 차례였습니다.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정확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3호선 기술은 신칸센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천재지변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두 발표는 모두 전통적인 철도 강국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민 박사가 단상에 섰어요. 그의 발표 자료는 다른 팀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리야드의 특수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사막의 모래와 극단적인 온도 변화, 그리고 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이정민 박사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선로 팽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특수합금 선로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60도까지의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는 기존 선로보다 40% 더 긴 수명을 보장하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기술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운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기술이 10년, 20년 후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정민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이 기술을 5년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좋았어요. 유지보수 비용이 33% 감소했죠. 그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피에르도 비판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취약합니다. 사막에서의 전력 공급은 어떻게 보장할 계획입니까? 우리 시스템은 완전한 이중화 구조입니다. 메인 전력이 끊겨도 백업 시스템이 즉시 가동됩니다. 또한 주요 시설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비상 전력을 공급합니다.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동안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의 답변에 점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우디 철도청장 알마이너스 파이살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어 박사, 당신은 세계적인 철도 전문가입니다. 한국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본 현장의 기술력과 오늘 들은 데이터는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25년간 믿어온 철도의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알마이너스 파이살 청장님, 한국의 기술은 혁신적입니다. 그러나 철도는 오랜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알마이너스 파이살 청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어 박사, 당신은 전통을 중요시하는군요. 그러나 때로는 혁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일 특별한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민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마이어 박사님, 이것은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 사진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지하철 건설을 의심했어요. 독일의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사진 속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외국인 기술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읽혔어요. 우리는 50년 동안 철도를 배우고 발전시켰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그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철도의 특별함은 바로 빠른 학습과 적응력입니다. 이정민 박사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철도 기술에 정답이 있을까? 전통적인 방식만이 옳은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특별한 테스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팀이 건설 중인 4호선의 일부 구간에 시험용 열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날의 테스트는 사막 환경에서 한국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알마이너스 파이살 청장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인공적으로 모래폭풍을 일으켜 열차와 시스템의 반응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유럽팀과 일본팀도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는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유럽 기술이 적용된 열차가 출발했어요. 인공 모래 폭풍이 시작되자 열차는 속도를 줄이고 결국 정지했습니다. 신호 시스템이 모래 입자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던 거죠. 다음은 일본 열차였습니다. 일본 열차는 조금 더 오래 달렸지만 모래가 냉각 시스템을 막아 결국 과열로 인한 비상 정지가 발생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가장 강한 상태로 설정됐어요. 놀랍게도 한국 열차는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특수 설계된 필터 시스템이 모래 입자를 차단했고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운행 조건을 최적화했습니다. 이건 다나카 박사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모니터에 표시됐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능이 압도적이었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95% 이상의 효율을 유지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극한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솔루션의 힘입니다. R-파이살 청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데이터를 보게 됐군요. 테스트 현장을 떠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믿어온 철도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철도에 있어 전통과 역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맞지만 혁신과 적응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에르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공정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은 사막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어요. 다나카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팀은 이 특정 상황만을 위한 기술을 준비한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 아닐까? 리야드는 사막 도시이고 그 환경에 맞는 기술이 필요한 거야.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리야드의 환경에 맞는 기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했잖아요. 제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쳐 독일 철도의 역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철도의 발전 과정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빠른 학습과 적응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의 리야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테스트 결과가 사우디 정부 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준 데이터는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호텔 로비에서 사우디 관계자들이 한국팀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유럽과 일본 팀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죠. 제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럽철도협회 회장이었어요. 크리스토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네. 한국이 사우디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네도 그들 편에 서는 건가? 기억해, 크리스토프. 우리는 철도의 역사를 지켜야 해. 자네의 보고서는 유럽 철도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통화가 끝난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화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저에게 한국에 불리한 평가를 내리라는 압박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다나카 박사와 피에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마이어 박사,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말했어요. 사우디 정부가 한국의 기술을 전 노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피에르가 문서 한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 철도의 과거 사고 기록입니다. 2014년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 2016년 부산 신호 오류, 모두 그들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죠. 저는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사고 기록은 있었지만 모든 철도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독일 철도도 수많은 사고를 겪으며 발전해왔으니까요. 이 정보를 사우디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나카 박사가 주장했어요.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양심은 이런 방식의 경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공정하게 다루겠습니다. 다나카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철도 강국의 위상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 기술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제가 정말 객관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5년간 유럽의 철도 시스템을 최고로 여겨왔는데 그 믿음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사우디 철도청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R-파이살 청장은 모든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여러분, 내일 사우디 국왕 폐하께서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각 팀은 자신들의 기술을 직접 시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왕의 방문은 이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최선의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정민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저희 팀은 내일 무인운전 열차를 시연할 계획입니다. 국왕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무인운전은 인상적이지만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완벽한 안전장치를 보여주세요. 이정민 박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가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일본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나카 박사와 만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더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리야드 메트로 현장은 국왕 방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현장을 샅샅이 검사했고 레드카펫이 깔렸어요. 오후 2시 국왕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질문은 직접적이었어요. 먼저 유럽팀의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철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했어요. 국왕은 예의 바르게 경청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본팀이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일본 철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설명했어요. 신칸센의 성공 사례를 들며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왕은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큰 감흥은 없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한국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국왕에게 직접 무인운전 열차에 탑승해 볼 것을 제안했어요. 경호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국왕은 흥미롭다는 듯 수락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놀라운 내부가 펼쳐졌습니다. 특수 코팅된 창문은 사막의 열기를 완벽히 차단했고 실내는 쾌적했어요. 이정민 박사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열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차는 무인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래 폭풍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온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국왕의 눈에 관심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고 이정민 박사는 열정적으로 답했어요. 특히 국왕의 관심을 끈 것은 유지보수 비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보다 30% 절감됩니다. 10년 운영 기준으로 약 5억 달러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 말에 국왕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어떤 국가에서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시연이 끝나고 국왕은 모든 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서둘러 국왕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 했지만 이미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일본팀이 준비한 시설은 문을 닫고 대피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의 무인열차는 여전히 정상 운행 중이었어요. 모래폭풍 속에서도 열차는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국왕은 이 광경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 결단이 서린 듯했어요. 그는 R-파이살 청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청장은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 국왕은 모든 팀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통은 존중하되 혁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의 다음 말에 모두의 운명이 달려 있었어요. 국왕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기술을 더 많은 프로젝트에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팀의 얼굴에는 기쁨이, 유럽과 일본팀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어요. 다나카 박사의 표정은 창백해졌고 피에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환경에 가장 적합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했을 뿐이네요.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제 방식만이 옳다고 고수해왔으니까요. 국왕의 결정은 단순한 프로젝트 선정이 아니라 철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국왕이 떠난 후 다나카 박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배신했군요. 한국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피에르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철도의 역사를 저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닙니다. 그들이 분노의 참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랜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팠지만 제 양심은 맑았어요. 저는 진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민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마이어 박사님, 오늘 일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온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정해야 하죠. 이정민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전의 시작이죠. 한국도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철도의 미래는 전통만으로도 혁신만으로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둘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저의 평가 결과가 독일 철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크리스토프, 정말로 한국 철도가 우리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제 경력과 독일 철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전화기를 들고 제 마음을 담아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호텔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사우디 철도청 알마이너스 파이살 청장님께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다음날 아침 국왕의 결정에 대한 후속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독일 본사의 전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한국 철도가 우리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나?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독일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한국 기술은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 대응과 AI 통합에서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사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토프, 25년 동안 자네를 알아왔네. 자네가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군. 다음날 아침 사우디 철도청 회의실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유럽과 일본 팀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떠났거나 참석을 거부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팀과 사우디 관계자들, 그리고 저만 남아 있었죠. 알마이너스 파이살 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국왕 폐하께서는 한국 팀과 스페인 컨소시엄이 맡은 4, 5, 6호선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리야드 메트로는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며 4, 5, 6호선은 초기 개통 노선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정민 박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겸손했어요. 그는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우디 왕국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리야드 시민들에게 최고의 철도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알마이너스 파이살 청장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어 박사, 당신의 공정한 평가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팀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제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정민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마이어 박사님, 당신의 공정한 평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독일의 철도 시스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발전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철도는 한국가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리야드 메트로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터널 굴착 장비로 기록적인 속도로 터널을 뚫는 모습, 그들이 사막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무인운전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독일 철도는 어떻게 신호 시스템의 신뢰성을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나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독일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6개월 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공법 덕분에 당초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어요. 특히 5호선에서는 1일 굴착길이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세계 철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 혁신과 그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데이터와 사실을 직시하자 점차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철도청은 특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분석하고 우리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 위원회의 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철도의 미래는 전통과 혁신의 균형에 있습니다. 제 말에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독일 철도는 정시율 문제와 노후화된 인프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리야드 메트로 개통식에 초청받았습니다. 화려한 행사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정민 박사는 이제 한국철도 기술진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이 성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한국 기술의 승리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인정했을 뿐이죠. 개통식에서 사우디 국왕은 먼저 개통되는 1, 4, 6호선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중 한국이 건설한 4, 6호선에 대해 국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는 특별히 저와 이정민 박사를 호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우리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첫 운행을 시작한 메트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리야드의 풍경을 바라보며 2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특히 제 자신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이정민 박사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사막의 별이 빛나는 테라스에서 우리는 철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정민 박사, 앞으로 한국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국가와 기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철도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니까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리야드 메트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정민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하죠.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철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25년간 철도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크린에 리야드 메트로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한국이 건설한 리야드 메트로입니다. 불과 50년의 철도 역사를 가진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청중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겸손과 혁신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는데 겸손했지만 그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리야드 사막에서의 그 뜨거운 날들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거부했던 변화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때로는 고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발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에게서 저는 겸손과 혁신 그리고 도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리야드 메트로에서 얻은 진정한 교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온누리 튜브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 보내시길 바랍니다.